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와 서구청이 함께하는 생활법률교육 의료소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혜정 변호사고요. 유닉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의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진료기록부 일체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셔서 병원과의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아니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과 중재를 피해 구제 신청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분쟁이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사건을 갖고 와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을 통한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죠. 네, 바로 신해철 씨입니다. 이분이 의료 과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의료 사고의 피해자신데요. 이분은 예전에 복부 수술을 한번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이 장이 달라붙는 장협착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간단하게 복강경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연예인이라서 좀 잘 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장협착증 수술 외에 위 밴드 수술, 위를 이렇게 밴드로 묶어서 위를 축소시키는 다이어트 수술까지 같이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수술을 마쳤는데도 신해철 씨는 이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았어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는데 엑스레이상 아마도 이제 심장 쪽에 공기가 보였음에도 의사가 이를 못 보았는지 신해철 씨를 퇴원을 조치시킵니다. 근데 신해철 씨는 계속 수술 이후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마지막 진료를 보러 온 병원에 쓰러져서 바로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며칠 후에 신해철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해철 씨의 유가족분들, 네, 앞선 절차를 거친 이후에 결국 의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도 의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때 먼저 형사소송과 민사재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사는요, 상대방을 처벌시켜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 보내주세요, 처벌시켜주세요 라는 거고요. 민사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라는 소송이죠. 형사는 아무래도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기사에서 좀 통계를 봤더니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감옥에 가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아주 약간이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되고 민사에서는 약간의 비용, 일부 승소를 받는 경우, 환자 측이 일부 승소하는 경우는 약 한 30%에 이른다고 해요. 그만큼 형사가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는 훨씬 더 명확하게 중대한 의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의사를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의료 분쟁이 생길 경우에 환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 계란으로 이건 바위치기지 이러면서 일단 수사기관에 내가 고소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요.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90%에 이르는데 만약에 의사가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형사 기록을 바로 민사에 제출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민사에서도 오히려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로 형사 고소로 들어가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형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냐면요. 환자가 사망해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마취를 하는 수술을 했는데 멀쩡하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환자가 왜 사망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부검이 필요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부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먼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를 할지 형사를 할지 의료 전문가,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변호사가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할 만하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한정 기간 동안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는 민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의사의 과실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우리가 의사와의 진료를 받는 것도 진료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소송 또는 의사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바로 불법행위로 보아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의사의 과실이 있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과 3년 중에 먼저 하나라도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일 텐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소송을 하시려면 우리가 진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경우에 의사의 주의 의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일단 설명 의무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전 과정, 검사에서부터 진단, 수술, 그 이후의 수술 후 치료까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 방법 등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환자는 자기가 진료 행위에 대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한 신해철 씨 사건의 경우에서도 신해철 씨는 장협착증 수술을 받음과 동시에 위밴드 수술을 했는데 전혀 위밴드 수술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않아서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장협착증 수술을 할 때에도 소장이 첨공될 수 있어요. 심장에 첨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해철 씨 사건의 경우에서도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설명 의무뿐만 아니라요. 의료인의 과실.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우리가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데요. 나쁜 결과가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 예견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약물적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해철 씨 사건을 다시 볼까요? 신해철 씨가 수술 후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사라면, 일반적인 의학 수준을 가진 의사라면 그 엑스레이를 보고 심장에 이미 공기가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상 심장의 그 공기 음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이 되어서 신해철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손해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청구합니다. 바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인데요. 일단 적극적 손해는 내가 적극적으로 쓴 돈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아니면 간병비라든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장례비 등등 내가 적극적으로 입은 손해를 말하는 거고요.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는 수혜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해서 내가 3달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었을 경우에 월급을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대표적으로 소극적 손해입니다. 자, 월급 100%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서 소극적 손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뭔가 수술이 잘못돼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대략 25%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인정해 주셔서 300만 원의 25%, 약 한 75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75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00%의 노동 능력 상실률, 그래서 신해철 씨가 얻은 수입에 대해서 전액 소극적 손해로 편입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면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책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전업주부예요, 나는 이제 소득이 없어요 라는 분들은 그러면 이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시 일용 노동자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월 기준으로는요, 하루 일당이 14만 1,096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약 한 31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서 이 기준으로 법원에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위자료입니다. 자,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시대에 따라서 점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거 자료이긴 한데요. 현재에도 한 사망사고 기준으로 위자료는 한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본인 위자료 8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너무 낮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 이 정도로 책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실상계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요, 의사의 책임을 대부분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의 칼을 휘둘러서 또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절단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고의로 길을 가다가 나쁜 범죄자가 저에게 칼을 휘둘러서 다리를 절단한 경우와 그리고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로 제 다리를 절단한 경우, 어떤 경우에 그 불법성이 더 클까요? 네, 의사는 고의로 저를 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모든 의료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책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70% 정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신해철 씨 사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신해철 씨 사건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10% 제한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낙
이슈도 많이 됐고 의사의 과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여서 좀 예외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10%만 제한이 됐는데 보통의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한 30%에서 한 70%까지 제한을 한다. 그럼 이 소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유저를 다 합쳐봤는데 3억이 나왔다. 근데 의사의 과실을 50%로 제한을 하면 반이 감액되겠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